히말라야 한복판 8,091m의 거봉 안나푸르나. 산스크리트어로 풍요의 여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곳의 사막률은 전 세계 1위다. 에베레스트, K2, 난가 파르바트까지 전 세계에 난다긴다 하는 고산들을 모두 제친 그야말로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고산지옥인데, 올라가면 살아서 내려올 확률보다 죽어서 내려올 확률이 높아진 이 저주의 시작은 약 70여 년 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곳에 올랐던 두 남자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당시 인류는 지구상의 14개뿐인 8,000m급 고봉 그 어느 곳도 정상을 밟지 못한 상태였다. 세계가 절망에 빠진 그때 프랑스 산악가 모리스 에르조그가 이끄는 원정대가 등장. 야심차게 네팔의 안나푸르나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데, 그러나 이들에겐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바로 지도가 없다는 것. 누구도 정상에 도달한 적이 없었기에 어디로 올라가야 하는지, 어디에 길이 있는지조차 원정대가 모두 직접 두 발로 찾아내야 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눈과 얼음을 헤치며 베이스 캠프부터 캠프 1, 캠프 2, 캠프 3까지 한 단계씩 길을 뚫어갔고 마침내 해발 7,400m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곳부터는 공기 중 산소가 평지의 절반도 안 되는 데스존. 게다가 이들은 산소통조차 없는 무산소 등정이었다. 에르조그는 함께 온 셰르파 대장에게 정상 동행을 부탁하지만 그는 발이 얼기 시작했다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결국 가장 노련한 셰르파마저 포기한 그 길을 대장 에르조그와 동료인 루이 라슈날 단 두 사람만이 올라가게 되는데, 1950년 6월 3일 새벽 해발 7,400m 마지막 캠프. 에르조그와 루이 라슈날은 정상을 향해 마지막 발을 뗀다. 그러나 8,000m를 오른 이들의 신발은 고작 얇은 가죽부츠 한 켤레.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손끝 역시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다. 숨을 몇 번 몰아쉬고 겨우 한 걸음, 또 몇 번을 몰아쉬고 다시 한 걸음. 그 지옥 같은 발걸음을 끝없이 반복하던 그때 라슈날이 문득 에르조그에게 묻는다. 이게 정말 이럴 가치가 있는 걸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내뱉은 한마디. 그러나 우리가 인류의 최초가 되자. 에르조그는 라슈날을 격려하였고, 그렇게 지옥의 시간을 이겨낸 두 사람은 결국 정말 최초로 안나푸르나 정상에 서게 된다. 인간이 처음으로 8,000m 봉을 밟은 역사적인 순간.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에르조그가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장갑을 벗은 사이 장갑은 순식간에 절벽 아래로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영광은 딱 거기까지였으니 영하 수십 도의 정상에서 맨손이 되어버린 그에게 진짜 지옥이 펼쳐지게 되는데, 정상을 찍고 하산을 시작한 두 사람. 그러나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잔혹했으니 눈보라가 시야를 가려버리는 화이트아웃까지 찾아온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때, 여기야! 여기 있어! 이들을 마중 나온 동료들 테레이와 레비파. 기적적으로 동료들과 합류한 에르조그와 라슈날은 간신히 한숨 돌리는데, 그러나 테레이와 라뷰파가 이들을 보기 위해 고개를 벗는 순간 강력한 설원의 빛에 두 사람의 눈이 멀어버린다. 결국 4명 모두가 산에 갇히게 되었고, 이들은 근처의 작은 얼음 구멍 속으로 들어가 밤을 버텨보기로 하는데, 그렇게 영원 같은 밤이 지나 간신히 아침이 밝았나 싶던 그때 작은 눈사태가 이들을 덮친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4사람의 신발 4켤레가 전부 눈 속으로 사라져버린 뒤였다. 손과 발은 동상으로 점차 검게 변해가고 2명은 설맹으로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 그리고 결국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서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4사람. 그러나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였으니 에르조그와 라슈날의 손과 발은 이미 검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동상을 넘어 궤적. 그대로 두면 독이 온몸으로 퍼져 목숨까지 잃는 상태. 게다가 이들이 있는 곳은 병원은커녕 약조차 부족한 히말라야 산골. 걸을 수 없게 된 두 사람은 셰르파들의 등에 업혀서 수백 킬로미터를 후송되기 시작한다. 게다가 이들의 등 뒤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장마, 우기가 밀려오고 있었기에 한시라도 빨리 산을 벗어나야만 했는데, 셰르파들은 강을 건너고 절벽을 지나며 두 환자를 등에 업은 채 쉴 새 없이 걸음을 재촉한다. 이 후송에는 원정대의 의사 자크 우도가 함께했는데, 그가 두 사람에게 한 처치는 피를 돌게 하기 위한 주사. 그러나 이 주사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기에 두 사람은 몇 시간씩 비명을 질렀고, 동료들은 그들을 꽉 붙잡은 채 그저 버티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고 자크 우도는 독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 결국 칼을 들게 되었으니 당연히 마취제 따위 없었다. 처음엔 가위로 썩은 살을 잘라냈고 나중엔 손가락과 발가락을 하나씩 잘라내기 시작한다. 심지어 인도로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까지 이 절단은 계속되었으니 처음엔 신기한 듯 몰려들었던 현지 사람들도 차마 견딜 수 없는 장면에 하나둘 객실을 떠나버렸고 셰르파들은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빗자루로 쓸어내야 했다. 그렇게 인류 최초의 8,000m 등정가들은 손가락과 발가락 대부분을 안나푸르나에게 바친 채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게 된다. 손가락이 모두 사라진 에르조그는 훗날 자신의 책조차 직접 쓰지 못하여 말로 불러주며 받아 적게 하여 출판하였는데, 그런데 이 책이 전 세계를 뒤흔든 또 다른 사건이 되었으니 프랑스로 돌아온 원정대는 국민적 영웅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대장이자 리더였던 에르조그는 손가락을 잃고도 인류 최초의 위협을 이룬 살아있는 전설로 떠올랐고, 그가 펴낸 책 안나푸르나는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팔리며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등반서 중 하나가 되는데,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에르조그는 기세를 몰아 정치인으로까지 성공하며 말 그대로 인류의 영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으니 이 위대한 영웅담이 사실은 조작되고 부풀려진 이야기였다는 폭로가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사실 원정을 떠나기 전 대원들은 한 가지 서약서에 서명했으니 바로 원정에 관한 모든 이야기는 오직 대장을 통해서만 공개한다는 약속, 즉 누가 무엇을 했든 세상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에르조그가 원하는 것 단 하나로 정해져 있었던 것.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함께 정상에 섰던 라슈날이 남긴 일기가 공개되었으니 그 안에는 영웅담과는 전혀 다른 대장의 무리한 강행과 원정대 내부의 갈등, 그리고 영광이 한 사람에게만 쏠려버린 것에 대한 의심이 가득했고, 심지어 훗날에는 에르조그의 친딸마저 아버지에 대한 비판적인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면서 세상이 알던 완벽한 영웅의 이야기는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라슈날은 발가락을 모두 잃은 뒤에도 다시 산으로 올라갔고 결국 크레바스로 추락해 세상을 떠나게 되며, 그렇게 1세대 영웅담의 모든 진실은 영원히 의문 속에 묻히게 된다. 수많은 인간의 욕망과 영광, 그리고 산이 받아낸 대가가 얽혀있는 전 세계의 고봉들. 그러나 이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도 역대 최악이라 불리는 진짜 단 하나의 사건은 따로 있었으니 2017년 4월 30일 에베레스트 캠프 2에 있던 등반가들은 누군가가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한다. 무려 아파트 300층 높이에 1000m를 추락한 남자의 정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산악인이자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기계라 불리던 남자 우엘리 슈테크. 추락 당시 그는 안전장비는커녕 배낭이나 로프 하나 없는 상태였다. 그날 세계 최고의 등반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스위스의 작은 마을 구리세공인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우엘리 슈테크는 12살 때 처음 암벽을 잡은 순간 산악가로서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게 된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뭘 하든 상관없는데 할 거면 100%로 해라 라고 말하는데, 슈테크는 아버지의 말 그대로 진짜 100%로 해버리기 시작하였으니 17살에 등반 난이도 9등급을 달성하고 18살에는 알프스에서 가장 위험한 벽 중 하나인 아이거 북벽까지 올라가 버린다. 아이거 북벽은 남산타워 8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높이의 빙벽으로 수많은 등반가들의 목숨을 앗아간 악마의 벽으로 불려왔는데, 고작 18살 소년이 이걸 올라가는 기염을 토한 것.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이한 점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등반 속도가 점점 더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2007년 그의 아이거 북벽 속도 기록은 3시간 54분. 이미 이것만으로도 경이적인 기록이었지만 이듬해에는 그 기록이 2시간 47분으로 줄어들더니 2015년에는 단 2시간 22분 50초 만에 완등해버린다. 보통 사람은 하루 종일 올라가도 도달할 수 없는 이 벽을 겨우 2시간 만에 끊어버린 그는 이때부터 본격적인 스피드 클라이머의 대명사로 불리기 시작하였고, 한 달에 100시간이 넘는 달리기와 암벽 등반의 혹독한 훈련으로 자신의 재능을 더욱 견고하게 다져갔으니 사람들은 기계처럼 쉬지 않고 정확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를 보며 스위스 머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이게 된다.
그러나 슈테크는 아이거에서 멈추지 않았다. 2008년 마테호른 북벽 1시간 56분, 그랑드조라스 북벽 2시간 21분, 알프스 3대 북벽의 속도 기록을 전부 갈아치운 그는 2011년 8027m, 시샤팡마 남서벽을 단 10시간 30분 만에 혼자 올라버렸고 2013년에는 8091m의 거봉 안나푸르나 남벽까지 도전하게 된다. 남벽은 높이만 무려 3200m로 63빌딩 13개를 수직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얼음벽인데 슈테크는 이 벽을 산소통도 없이 동료도 없이 혼자서 오르기 시작 단 28시간 만에 정상을 찍고 내려오게 되었고 결국 등산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황금 피켈상까지 수상하게 된다. 그리고 커리어 하이를 찍은 그의 자신감 역시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결국 인류 역사상 누구도 성공한 적 없는 미개척 루트까지도 눈을 돌리고 말았으니 그 계획의 이름은 에베레스트 로체 프로젝트. 보조 산소 없이 에베레스트의 서쪽 능선 혼바인 클루아르를 통해 정상에 오른 뒤 사우스콜로 내려와 그대로 능선을 타고 세계 네 번째로 높은 8516m 로체 정상까지 횡단하는 것. 혼바인 루트는 1963년에 최초로 등반된 이후 1991년을 마지막으로 30년 가까이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전설의 루트였고 여기에 로체 횡단까지 연결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완성된 적 없는 계획이었던 것인데 모든 구간이 각각 등반된 적은 있었지만 이것을 한 번에 연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다.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8000m 이상의 데스존에서 며칠을 버텨야 하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계획. 데스존의 산소는 겨우 3분의 1 수준으로 숨쉬기도 힘든 상태에서 에베레스트와 로체 두 개의 8000m급 봉우리를 연속으로 넘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몸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실패할 것이라며 그를 만류하였으나 슈테크는 나에게 실패는 내가 죽는 순간뿐이다 라며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2017년 4월 자신의 셰르파인 텐지와 함께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곳에서 등산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악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으니 4월 16일 첫 번째 문제가 터지고 말았으니 파트너 텐지 셰르파가 적응 훈련 도중 손에 심한 동상을 입어버린 것. 회복에만 최소 몇 주가 필요한 등반 불가의 상황으로 에베레스트 로체 횡단의 핵심 파트너가 갑자기 빠져버린 상황인데 슈테크는 텐지에게 쉬면서 회복하라고 한 뒤 혼자 적응 훈련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리고 얼마 뒤인 4월 29일 저녁 캠프2에 혼자 있던 슈테크는 갑자기 계획을 바꾸게 되었으니 원래 다음 날은 에베레스트 사우스콜까지 올라가 적응하고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캠프2에서 바라본 눕체 북벽의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였다. 눕체는 에베레스트에서 남서쪽으로 5km 거리에 솟아있는 날카로운 봉우리로 원래 계획대로라면 에베레스트와 로체 횡단 이후 후식처럼 마지막에 오를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눕체의 날씨 상태가 좋아 보이자 내일 이곳을 먼저 오르기로 결심하게 된 것. 오후 5시 슈테크는 텐지에게 위성전화로 문자를 보낸다. 내일 눕체를 오를 계획이다. 텐지는 계획이 없던 돌발 변경에 놀라며 왜 갑자기 눕체를 오르냐는 추가 질문을 보냈으나 슈테크는 답장하지 않았고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마지막 대화가 되고 말았으니 4월 30일 새벽 4시 30분 슈테크는 데이팩 하나만 메고 눕체를 향해 출발한다. 슈테크는 그전까지 한 번도 눕체를 올라본 적이 없었고 심지어 눕체 북벽은 얼음과 눈이 뒤섞인 가파른 혼합벽면으로 루트 정보조차 거의 없는 곳이었는데 그럼에도 슈테크는 이곳을 평소처럼 로프도 없이 혼자 오르기 시작한다. 새벽녘 계곡 주변의 셰르파들과 등반가들이 눕체 벽을 중반쯤 오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멀리서 보기에도 그 속도는 기괴할 정도로 빠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었고 그렇게 슈테크는 정상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리고 마침내 정상까지 딱 700m를 남겨둔 해발 약 7100m 지점. 잘 올라가던 슈테크는 갑자기 딱 한 번 제대로 미끄러진다. 그리고 그대로 무려 1000m를 추락하게 된다. 얼마 뒤 베이스 캠프, 슈테크를 기다리고 있던 텐지 셰르파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침 8시 눕체에서 누군가 떨어졌다는 소식.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슈테크. 그의 시신은 웨스턴 쿰 캠프 1과 캠프 2 사이에서 발견되었고
당시 캠프2에서 하산 중이던 영국 부르카 원정대가 시신을 발견하여 직접 수습하게 된다. 그리고 얼마 뒤인 5월 4일 쿤부 계곡의 탱보체 수도원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한 가운데 불교식 화장으로 마지막 길을 떠나게 되었고, 전설적 등반가 라이놀트 메스너는 슈테크의 죽음에 대해 이런 추측을 남겼다. 그는 아마 에베레스트 호스슈, 즉 에베레스트에서 로체를 거쳐 눕체까지 이어지는 꿈의 능선 종주를 정찰하고 있었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그 루트를 오직 슈테크만이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슈테크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높은 곳을, 더 먼 곳을, 더 빠르게 오를 계획을 생각하며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산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 Get better. I want to do something new and just looking for new challenge. 전설을 탄생시킨 뒤 전설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전 세계의 고산들. 그런데 사실 전 세계 1위의 최악의 사고로 불리는 정말 충격적인 최악의 사건은 따로 있었으니 역대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1999년 5월 1일 에베레스트 북벽 8150m. 얼음 속에서 사람의 등 하나가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 등반가들이 사람의 옷깃을 들추자 빛바랜 이름표가 하나 나왔으니 그 이름은 바로 조지 말로리. 산을 왜 오르냐는 질문에 산이 그곳에 있으니까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긴 주인공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괴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인류 최초 등정인 힐러리와 텐징의 기록이 1953년인데 이 조지 말로리가 에베레스트에서 숨을 거둔 해가 1924년으로 밝혀진 것. 즉 에베레스트 최초 정복이 힐러리가 아닌 말로리일 수 있다는 건데, 전 세계 산악계의 역사가 뒤집힐 수 있는 발견에 전 세계는 엄청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으니 이 모든 의문의 시작은 1924년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등반가가 한 명 있었으니 그의 정체는 조지 말로리. 그는 이미 1921년과 1922년 두 번이나 에베레스트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한 상황으로, 특히 두 번째 도전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트라우마까지 겪게 되었으니 정상을 향해 앞장서 오르던 그때 갑자기 발밑에 눈이 통째로 무너지며 거대한 눈사태가 일행을 덮쳐버린 것. 말로리는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뒤따르던 짐꾼 7명은 그대로 얼음절벽 아래로 사라졌으니 에베레스트에 기록된 인류 최초의 사망자들이었다. 사람들은 앞장섰던 말로리의 무리한 판단을 탓했고 말로리 자신도 그 7명의 죽음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했으니 마침내 결심한 1924년의 세 번째 도전은 사람 목숨을 대가로 치른 이 산과 반드시 끝을 내야만 하는 마지막 승부처였다. 그리고 이를 본 한 기자가 그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에베레스트에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산이 거기 있으니까요. 이 짧은 한마디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산을 오르는 모든 이들의 명언으로 남게 되는데, 대답을 끝낸 말로리는 에베레스트 도전을 함께할 파트너 한 명을 신중히 고르게 되는데, 그가 고른 사람은 바로 이제 겨우 22살을 맞은 애드류 어빗.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베테랑이 아닌 등반 경력도 변변치 않은 대학생을 선택한 것에 전 세계가 의아해했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바로 산소통에 있었으니 원래 말로리는 산소통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사용을 꺼려왔으나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생각에 마침내 산소통을 착용하기로 한 것. 하지만 그 시절 8,000m가 넘는 고지대에서 쓰던 산소 장비는 걸핏하면 고장이 나버리는 애물단지였는데, 어비는 이 까다로운 장비를 뜯어고치고 개조할 수 있는 기계 천재였다. 즉 말로리는 산을 가장 잘 타는 사람이 아닌 정상에서 산소 공급이 끊겼을 때 그것을 되살려낼 수 있는 사람을 택한 것. 그렇게 1924년 6월 8일 새벽 두 사람은 마지막 캠프를 나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데, 그러나 이때까지 이 둘의 등정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논란거리로 남게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으니 1924년 6월 8일 해발 8170m 마지막 캠프. 인류 최초 에베레스트 정복을 향해 출발한 말로리와 어빈을 지원하기 위해 동료 노엘 오델이 홀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하늘은 짙은 구름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는데 낮 12시 50분 갑자기 거짓말같이 구름이 걷히며 에베레스트 정상 능선이
눈앞에 통째로 펼쳐진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오델의 눈에 저 멀리 무언가가 들어왔으니 정상을 향해 오르고 있던 말로리와 어빈이었다. 두 사람은 세계의 정상을 코앞에 두고 나아가고 있었으나 그것도 잠시 다시 구름이 몰려와 두 점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그것이 두 사람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다. 잠시 뒤 매서운 눈보라가 2시간 정도 산을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갔고 두 사람은 그대로 사라져버린다. 오델은 마지막 캠프에서 두 사람을 밤새도록 기다렸으나 그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사람들은 두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인 채 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문이 시작되었으니 오델이 마지막으로 두 사람을 본 직후 두 사람은 정상을 밟았던 것일까 밟지 못했던 것일까? 인류 최초의 기록인 만큼 전 세계가 이 하나의 질문에 모두 매달리고 있었으니 그 해답은 바로 작은 카메라 안에 있었다. 조지와 어빈이 에베레스트 정상으로 향하던 그날 어빈은 동료에게 빌린 작은 코닥 카메라 하나를 품에 지니고 있었다. 만약 두 사람이 정상에 올랐다면 세계의 꼭대기에서 분명 기념사진을 찍었을 터 그 필름 한 장만 찾아낸다면 인류 첫 번째 에베레스트 정복자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1999년 인류는 오랜 시간 의문을 품어온 이 논란을 풀기 위해 수색대를 보냈고 마침내 반쪽짜리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바로 에베레스트 8100m 지점에서 조지 말로리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다. 75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그의 자세는 그날의 마지막 순간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었는데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얼어붙은 손가락은 비탈의 자갈을 움켜쥐고 있었으니 미끄러지는 몸을 마지막까지 멈춰 세우려 안간힘을 쓴 그 자세 그대로 75년을 얼어 있었던 것. 수색대가 그의 몸을 조심스럽게 살피자 허리에는 밧줄이 단단히 감겨 있었으니 그것은 동료 어빈과 자신을 하나로 묶고 있던 줄이었다. 하지만 그 줄은 이미 끊어져 있었으니 즉 두 사람은 한 줄에 묶인 채 함께 추락하다 줄이 끊긴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런데 시신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된다. 바로 말로리의 주머니 속에서 고글이 나온 것. 햇빛을 막아주는 고글을 쓰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뒀다는 것은 사고가 해가 진 뒤 어두운 시간에 일어났다는 뜻이고 두 사람은 날이 저물 때까지 산 위 높은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건데 동료 오델이 그들을 본 것이 12시 50분이었으니 충분히 정상에 도착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는 것. 게다가 수색대가 끝내 찾지 못한 두 가지도 있었으니 하나는 그들의 정상 인증샷이 담긴 카메라와 다른 하나는 말로리 아내의 사진이었다. 말로리는 정상에 오르면 아내의 사진을 그곳에 두고 오겠다고 약속해왔는데 지갑도 편지도 그대로 남아있던 시신에서 오직 그 사진 한 장만이 사라져 있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최초로 세계의 정상에 올라 그곳에 사진을 두었고 후에 사진은 바람에 날아간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뿐인 절반짜리 진실. 진짜 완전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의 동료인 앤드류 어빈을 찾아 그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를 찾아야 했으니 2024년 9월 에베레스트 북벽 아래 거대한 빙하지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팀이 이곳을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 곳에서 우뚝 멈춰서게 되었으니 바로 얼음 밖으로 녹아나온 낡은 가죽 등산화 한 짝이 발견되었기 때문. 그리고 그 등산화 안에는 양말을 신은 발까지 그대로 들어있었으니 떨리는 손으로 그 양말을 들추자 붉은 라벨 위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은 바로 A.C. 어빈. 실종된 지 정확히 100년 만에 어빈의 신체 일부분이 세상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그러나 발견된 건 아직 발 한 짝뿐. 어빈의 몸 부분에 그가 품고 있던 카메라는 여전히 산 어딘가에 묻혀있는 상태.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발견이 결정적인 데는 이유가 있었으니 이 100년 동안 이 드넓은 에베레스트에서 카메라를 찾기 위해 어디부터 뒤져야 할지조차 막막했기 때문. 하지만 이제는 그의 발이 발견된 지점을 시작으로 추적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추적하다 보면 언젠가 그 카메라가 나올 것이고 어쩌면 그 안에 담긴 사진 한 장이 인류 최초의 정복자를 완전히 뒤바꾸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세계의 정상을 향해 끝까지 걸어갔던 두 남자. 그들이 정말 그 꼭대기에 닿았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그 과정 위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세계의 지붕이 삼킨 것은 머나먼 영국의 두 사람만이 아니었으니 바로 한국에서도
산소통 하나 없이 세계를 점령하던 전설적인 영웅 한 명이 말로리와 함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었으니 우리나라 산악인 5명이 히말라야 등반 도중에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사고로 숨진 김창호 대장과 원정대원 등 5명의 시신이 오늘 모두 수습됐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8,000m 이상의 산은 단 14개뿐. 이것을 산소통 하나 없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간 남자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김창호. 산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최고의 영예의 상까지 한국인 최초로 수상한 전설의 산악인인데, 그런데 누구보다 실력이 좋았던 이 남자는 히말라야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곳에서 잠을 자다 죽어버렸으니 그를 따라 나섰던 8명까지 모두 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1988년 서울시립대에 입학한 김창호는 산악부에 들어가며 산과 인연을 맺게 되는데, 처음에는 다른 부원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으나 산에 대한 집착만큼은 남달랐으니 그는 수백 권의 산악 서적을 읽으며 빠르게 정보를 파악하기 시작. 졸업 직후인 1993년에는 곧바로 인생 첫 히말라야 원정까지 나서게 된다. 목적지는 파키스탄의 6,284m짜리 거대한 벽, 그레이트 트랑구 타워. 그러나 그의 원정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으니 21치 장비와 식량이 눈사태의 통째로 사라져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등반 도중 아파트 25층 높이의 80m에서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사고까지 당하고 만다. 그러나 목숨을 건진 김창호는 부서진 몸을 이끌고 다시 벽에 매달렸고, 결국 목표였던 암벽 등반에 성공하는 기염을 토하게 된다. 그러나 죽음을 불사하고 살아남은 그에게 돌아온 것은 등정 실패라는 오명. 벽 꼭대기에서 정상까지 남은 약간의 설사면을 오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 좌절은 오히려 김창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니 그는 이를 갈며 10년 동안 미친 듯한 훈련에 정진했고, 그리고 10년 뒤인 2003년 여름 기초 장비 몇 개와 라면 10개만 챙긴 채 다시 파키스탄으로 떠난다. 그 결과 인류가 한 번도 오르지 못한 6,000m급 봉우리 4개를 세계 최초로 모두 혼자 올라가 버린다. 그리고 80m를 추락해도 다시 올라가고 라면 10개로 세계 기록을 따는 이 남자에게 마침내 등산 끝판왕 8,000m급의 세상이 열리기 시작하였으니, 하지만 8,000m 위의 세계는 지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평지의 3분의 1도 안 되는 산소, 한 발짝 옮기는데 숨을 3번 쉬어야 하고 뇌가 붓고 손가락이 검게 변해가는 죽음의 영역. 그러나 김창호는 2005년 난가 파르밧을 시작으로 무려 산소통도 없는 무산소 등반으로 지구 위의 거인들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14좌의 마지막 에베레스트에서는 또 한 번 상식을 벗어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으니, 김창호가 선택한 에베레스트 등반 방법은 바로 인도 겐지스강에서 출발하는 것. 해발 0m의 겐지스강에서 8,848m대 에베레스트까지 단 한 번의 자동차나 비행기도 없이 순수하게 8,000m 이상을 찍겠다는 그야말로 정신 나간 계획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해발 0m의 인도양 겐지스강. 카약을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부터 이미 상식 밖의 도전이었는데, 인도의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 종일 노를 저었고, 강이 끝나자 자전거로 갈아타 네팔의 먼지 가득한 시골길을 달렸으며, 히말라야 산기슭부터는 2발로 걸어서 베이스 캠프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산소통 없이 정상을 찍어버린다. 자동차도 비행기도 화석 연료는 단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은 세계 최초의 기록. 그렇게 그는 7년 10개월 6일 만에 무산소 14자 완등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며 25년간 깨지지 않던 전설의 산악가 예지 쿠쿠츠카의 기록마저 갱신해버린다. 그런데 이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한 김창호는 곧 충격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으니, 그것은 바로 코리안 웨이, 즉 기존에 누군가 올랐던 루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길을 직접 뚫고 올라가는 한국인 자신만의 길로 등산로를 개척하겠다는 것. 산악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황금 피켈상까지 수상한 그는 이미 세계가 인정한 월드클래스 산악인이었고, 그렇게 자신감에 가득 차 선택한 코리안 웨이의 목적지는 바로 히말라야 다울라기리 산군. 해발 7,193m 구르자이말 남벽. 아직 아무도 오르지 못한 이 벽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개척하여 뚫겠다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때부터 진짜 절망적인 재앙이 시작되고 말았으니 2018년 9월 28일 5명의 한국인 원정대가 히말라야에 도착한다.
대장 김창호를 필두로 한국인 5명과 셰르파 4명, 총 9명으로 구성된 2018 코리안웨이 부르자이말 원정대. 세계적인 산악인 김창호와 함께하는 여정인 만큼 순식간에 해발 3,500m 도달, 그곳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게 된다. 8,000m급 산에서 3,500m의 베이스 캠프는 등반 중 가장 안전한 장소로 원정대의 집이나 다름없었던 것. 그렇게 집을 지은 원정대는 남벽 루트를 탐색하며 신루트 개척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고, 누구보다 철저했던 김창호는 매일 등산 일지에 그날의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얼마 뒤인 10월 10일 남긴 기록을 끝으로 그의 기록은 영원히 끊겨버리게 되었으니 10월 12일 밤 해발 3,500m 베이스 캠프.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고 바람이 평소보다 거세게 텐트를 흔들고 있었다. 날씨가 좋지 않아 베이스 캠프로 퇴각한 원정대원 9명은 결국 다음날 하산하기로 결정하고 베이스 캠프 텐트 안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산 위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 세락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수백 톤의 얼음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그 충격으로 시속 200km가 넘는 돌풍 에어로블라스트가 산 아래로 쏟아져 내려갔고, 극악의 확률로 김창호의 베이스 캠프를 그대로 덮쳐버리고 만다. 돌풍의 위력은 거목의 뿌리가 통째로 꼽혀 있을 정도였고, 텐트와 장비는 급경사면 아래로 300m 이상 휩쓸려 내려가게 된다. 잠들어 있던 9명에게는 눈을 뜰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은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 다음 날인 13일 새벽, 네팔 경찰이 소형 헬기를 긴급히 띄웠으나 생존자는 없었다. 그저 여기저기 흩어진 채 발견된 9구의 시신만이 확인되었을 뿐. 그렇게 10월 17일 출국한 지 불과 20일 만에 김창호 대장을 비롯한 원정대원 모두가 싸늘한 주검이 된 채 한국 땅을 밟았다. 공항에는 유족들의 통곡이 울려 퍼졌고 산악계 전체가 추모의 물결에 잠기게 된다. 일각에서는 무모한 산행이 아니었느냐는 말도 나왔으나 절대 다수의 산악인이 단호하게 부정했는데, 김창호는 등정 중도, 하산 중도 아니었다. 가장 안전한 베이스 캠프에서 날씨 때문에 퇴각한 뒤 잠을 자고 있었고, 그 장소는 고도가 낮고 지극히 안전한 곳이었던 것. 세락 붕괴로 인한 돌풍이 베이스 캠프를 직격한 히말라야 역사상 전례 없는 사고. 산을 사랑했고 산에서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을 삶의 철학으로 삼았던 남자. 80m를 추락해도 다시 올라갔고 라면 10개로 세계 기록을 따냈던 그는 끝내 집에 돌아오지 못했다. 전설을 탄생시키고 전설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전 세계의 고산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전 세계가 경악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으니. 등산을 하던 한국인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40대 한국인 등산객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악인들 사이에서 저주받은 해로 불리는 2025년. 그 이유는 바로 역대 최악의 잔혹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인데, 수많은 사고 중에서도 무려 1위로 꼽히는 재앙급 사고가 있었으니 2025년 7월 28일 파키스탄 카라코람 산맥, 2명의 여성이 라일라 피크의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암벽을 힘겹게 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위에서 돌들이 떨어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그렇게 로프에 매달려 정신을 잃게 된다. 이 산악가의 정체는 바로 라우라 달마이어. 2017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무려 금메달 5개를 목에 걸고 이듬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2관왕에 오른 바이애슬론 여제, 독일의 스포츠 스타다. 쏟아지는 부와 명예를 누리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모든 것의 시작은 독일의 작은 도시 가르미슈 파르텐키르헨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수 3만 명 남짓의 이 작은 도시는 그저 평범한 동네가 아니었으니 여기서 무려 동계올림픽이 열릴 정도로 독일의 대표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세계 최정상급 스포츠 환경에서 자라게 된다. 이곳에서 자란 라우라 달마이어 역시 무려 7살 때부터 스키를 타기 시작, 20살에는 스키 타며 사격을 하는 바이애슬론 국가대표가 되었고 23살에는 세계 챔피언이, 25살에는 올림픽 챔피언까지 등극. 한국의 박태환이나 김연아처럼 엄청난 부와 명예가 그녀를 따라오게 된다. 이대로 편안하게 남은 삶을 즐기기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그러던 2019년 라우라는 갑자기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 돌연 은퇴를 선언. 모든 것을 버린 채 산악인으로서의 커리어를 바닥부터 준비하기 시작한다. 산악구조대원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늘 산을 동경해왔다는 것이 그 이유였는데,
그렇게 라우라는 모든 명성을 뒤로한 채 미헨 대학교에 입학, 스포츠 과학 공부하는 평범한 대학생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 등반 기술, 암벽 등반 테크닉, 구조 기술들을 익히며 산악 가이드 자격증, 구조 전문 자격증 등을 차례로 획득하였고, 심지어 물리학에서 심리학까지 공부하며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대비까지 시작한다. 그녀의 이런 성실한 태도에 처음에는 그녀를 비꼬던 사람들도 결국 그녀에게 진심 어린 존경심을 보였고, 그렇게 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 라우라는 타고난 재능과 노력, 실전 경험까지 쌓은 완벽한 베테랑 산악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난 그녀는 세계의 고산들을 차례로 정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런 그녀의 2025년 도전지가 바로 라일라 피크였던 것이다. 파키스탄 카라코룸 산맥에 위치한 라일라 피크는 창처럼 엄청나게 뾰족한 모양답게 거의 수직에 가까운 엄청난 경사를 기어 올라가야 하는 극악의 난이도로 유명한데, 그러나 타고난 재능에 노력까지 합쳐진 그녀의 실력은 이미 충분하였고, 마침내 7월 28일 라우라는 그녀의 파트너 마리나 크라우스와 함께 등반을 시작한다. 두 사람은 빠르고 정확하게 점차 고도를 높여갔고 순식간에 5,000m, 5,500m, 5,800m 지점까지 돌파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완등은 사실상 확정이나 다름없어 보였는데, 그러나 그때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정신나간 변수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니 바로 2025년 여름 들이닥친 사상 초유의 폭염. 이 따뜻한 날씨는 수백 수천 년간 얼어있던 산의 눈과 얼음들을 녹여버리며 그 안에 있던 돌들까지 봉인 해제시키고 만다. 그리고 라우라 일행은 정상이 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욕심내지 않고 바로 하산을 결정한다. 그렇게 파트너 마리나가 먼저 로프를 타고 내려가고 그 뒤를 라우라가 이어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먼저 내려간 마리나가 첫 번째 하강 구간에 무사히 도착. 라우라도 로프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도중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순식간에 라우라를 덮친다. 충격에 빠진 마리나는 절규로 라우라를 불러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다. 그러나 다시 바위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였고, 바로 냉정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면 둘 다 개죽음만 당할 것이 분명하였기에 마리나는 구조대를 불러오기 위해 미친 듯이 내려간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달한 5,500m의 베이스 캠프에서 그녀는 구조 신호를 보냈고, 다행히 곧바로 구조대가 꾸려지게 된다. 그러나 기상 상황 때문에 헬기는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산악인 4명에 짐꾼 2명으로 구성된 6명의 지상 구조대가 먼저 출발하게 되는데, 그러나 라우라가 있는 곳은 무려 5,700m의 고산 지역. 구조대가 신속하게 올라갔음에도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어둠이 찾아오고 만다. 결국 그들은 임시 캠프를 설치하고 아침을 기다리게 되지만 밤사이 기온은 체감온도 영하 수십 도로 계속 떨어지게 되었고, 그 사이 라우라의 생존 확률은 점점 내려가게 된다.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구조대는 다시 등반을 시작하였고, 드디어 그녀에게 가까워져 가는가 했으나 또다시 낙석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한다. 그녀에게는 도저히 접근조차 불가능한 상황. 그 사이 마침내 구조 헬리콥터가 이륙하였고, 헬기가 조심스럽게 라우라에게 접근을 하였으나 이미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그녀는 사망한 것으로 판단. 7월 29일 구조작전은 중단되게 된다. 후에 그녀가 등반에 가기 전 미리 써두었던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그곳에는 만약 산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고 저를 그곳에 영원히 남겨주세요. 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독일의 영웅이었던 그녀는 그곳에 영원히 홀로 남겨지게 된다. so gut wie es geht alles andere drumherum ausblenden und 모든 것을 걸고 정상에 올라도 살아서 내려가는 걸 허락해주지 않는 세계의 고산들. 사람들은 그저 운이 나빴다, 실수였다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런 단순한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왜냐면 에베레스트같이 세계 최정상급 고산에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난가파르바 7,480m 지점. 비좁은 텐트 안에 9명의 남자가 갇혀 있었으니 7일 뒤 이 자리에서 살아내려간 사람은 단 1명. 한 번의 원정으로 무려 10명이 죽어버린 인류 산악 역사상 가장 기괴한 참사. 모든 것은 약 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34년 4월 이탈리아의 베니스 항구. 거대한 화물선 한 척이 난가파르밧을 향해 출항하고 있었다. 배 위에 실린 짐은 무려 35톤. 등산에 사용할 텐트와 식량, 산소 마스크에 무전기까지
그리고 이곳에는 나치의 깃발도 함께 실려 있었다. 당시 막 권력을 잡은 나치 정권은 독일인이 세계 최초로 8,000m 산을 정복하는 것을 국가 홍보 전략으로 만들고자 했으니 이 나치의 막중한 임무를 맡은 것이 바로 난가파르밧 원정대 대장 빌리 메르클. 당시 33살이었던 그는 이미 2년 전에 난가파르밧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으니 그 후 2년 동안 거의 잠도 자지 않은 채 미친 사람처럼 이번 원정만을 준비해온 것인데, 나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이번에 그가 모은 멤버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정상급 산악인 9명에 과학자 3명, 그리고 인도에서 합류한 무려 셰르파 35명까지 당대 전 인류를 통틀어 최강의 멤버로 여겨지는 구성이었다. 그렇게 베니스 항구에서 출발한 원정대는 4주간 인도양을 항해한 끝에 인도 봄베이에 도착하게 되고, 다시 그곳에서 기차와 도보로 160km를 이동한 끝에 난가파르밧에 도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사망지옥이 시작되게 되었으니 1934년 5월 난가파르밧 해발 4,200m의 베이스 캠프. 원정대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등반 준비를 시작하였으니 산 위쪽으로 캠프 1, 캠프 2, 캠프 3를 하나씩 설치하며 조금씩 정상으로 밀고 올라가는 작전으로 캠프 하나 만드는데 적게는 며칠에서 많게는 일주일이 걸렸다. 이를 위해 베테랑 등반가들과 35명의 셰르파들은 1인당 25kg의 짐을 짊어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산 아래와 위를 오가며 힘겨운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초입부터 바로 첫 번째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었으니 그의 정체는 대장 메르클의 가장 가까운 친구 알프레드 드렉셀. 평소 누구보다 건강했던 그는 갑자기 숨을 헐떡이며 입에서 분홍빛 거품을 토해내기 시작한다. 이는 명백한 고산성 폐부종으로 산소가 부족한 고지대에서 태안의 모세혈관이 터져버리는 무서운 증상이었다. 동료들은 그를 급히 베이스 캠프로 끌고 내려갔지만 이미 골든타임은 경과하였고 드렉셀은 결국 숨을 거두고 만다. 엄청난 충격에 빠진 채 메르클과 원정대는 즉시 본국에 연락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나치 본국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계속 전진. 결국 원정대는 동료의 시신을 차가운 얼음 밑에 남겨둔 채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원정대 전원은 이때 즉시 하산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는데, 1934년 7월 6일 난가파르밧 7,895m, 원정대 중 2명인 페터 아셴브레너와 어빈 슈나이더는 지금껏 인류가 도달한 적 없는 가장 높은 지점에 서 있었으니 이제 난가파르밧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단 231m였다. 즉 1시간만 더 밀고 올라가면 인류 최초로 8,126m 봉우리를 정복하는 것인데, 그러나 이들이 서 있던 자리는 바로 극악의 데스존. 공기 중 산소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죽음의 영역으로 이곳에서는 잠깐이라도 지체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조금이라도 더 머무르면 필히 죽음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정상 공략을 앞둔 바로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기 시작하더니 숨조차 쉴 수 없는 강풍이 몰아치기 시작한다. 공기 중의 수분은 얼음 알갱이로 변해 얼굴을 찢어버리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결국 다시 후퇴하여 근처에 있던 원정대원들과 합류하게 된다. 그러나 다음 날인 7월 7일 폭풍은 더욱 거세졌고 결국 정상 부근에 흩어져 있던 메르클 원정대 14명 전원이 모두 갇혀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데, 영하 40도의 폭풍 속 이들은 서로 통신할 수도 이동할 수도 없는 상태로 완전히 고립되고 만다. 그날 밤 바람은 텐트를 찢을 듯이 미친 듯이 몰아쳤고 대원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간신히 견디고 있었는데, 그때 베이스 캠프에서 한 통의 무전이 온다. 긴급 상황. 폭풍이 너무 강하다. 즉시 하산하라. 지금 즉시 하산하지 않으면 목숨이... 텐트 안에는 한참의 침묵이 흘렀고 잠시 뒤 7월 8일 새벽 바람이 잠시 잦아드는 순간 슈나이더와 아센브레너 두 사람은 결단을 내리게 되었으니 지금 가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 둘은 체력이 남아있던 셰르파 3명과 함께 영하 40도의 폭풍 한복판으로 무작정 뛰어드는 도박을 감행한다. 그리고 이 도박은 원정대의 운명을 바꾸게 되었으니 결국 이때 탈출한 5명은 캠프4의 가까스로 살아 도착하게 된다. 그러나 정상 부근에 남아있던 나머지 9명은 점차 자력으로 일어설 힘조차 잃어버리고 있었고, 그렇게 사람이 무더기로 죽어나가는 지옥의 7일이 시작되게 되었으니 1934년 7월 8일
난가 파르밧 7,480m. 폭풍은 이틀째 멈추지 않았다. 좁은 텐트 안에서 9명의 남자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폭풍이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식량은 거의 떨어졌고 산소통은 이미 모두 동났으며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 손가락은 이미 검게 얼어가는 중. 그러나 폭풍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결국 5일이 지나자 결국 대장 메르클은 결단을 내리게 되었으니 이대로 텐트에서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오늘 밤 폭풍이 잠깐이라도 잦아들면 무조건 하산한다. 그러나 등반 대원들은 이미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7월 13일 밤, 먼저 무너진 사람은 유럽 빙벽계의 전설 빌로 벨첸바흐. 폐 안에 물이 차오르며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고 옆에 있던 2명의 셰르파가 그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으나 그는 결국 캠프 7의 텐트 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만다. 다음날 아침인 7월 14일 남아있는 생존자들은 간신히 텐트를 박차고 나와 캠프 6를 향해 하산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대장 메르클은 이미 2발로 설 수 없는 상태. 그는 2개의 피켓을 지팡이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간신히 옮겨갔으나 결국 그대로 쓰러지고 만다. 같은 시간 원정대의 또 다른 등반가 울리 빌란트 역시 이 부근에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으니 함께 하산하던 5명의 셰르파들 또한 한 명씩 폭풍 속에 쓰러져 갔다. 이제 메르클 곁에 남은 사람은 단 2명의 셰르파, 앙체링과 게이라이. 그리고 이 시점에서 둘은 서로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결단을 내리게 되었으니 앙체링은 혼자라도 살아내려가 구조대를 데려오기로 결정하였고, 그러나 게이라이는 등반가 곁에 남는 쪽을 선택한다. 즉 혼자 떠났다면 앙체링과 함께 살아 내려갈 수도 있었던 게이라이는 대장과 함께 죽기를 선택한 것. 결국 게이라이는 작은 얼음 동굴을 파고 그 안에 대장 메르클을 눕힌 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메르클을 덮어줬고,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동굴 속에서 2 사람은 함께 얼어붙어 갔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쓰러진 채 홀로 산을 내려가는 한 사람, 앙체링. 그는 영하 40도의 폭풍 속을 얼어붙은 발로 기어가다시피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고, 의식이 흐려질 때마다 스스로의 뺨을 때려가며 정신을 차리고 이미 죽어있던 동료의 시신 옆에서 밤을 보내기도 하며 무려 7일을 내려간다. 그리고 마침내 기적적으로 캠프4에 도착한 그를 발견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람이 아닌 시체가 굴러떨어진 줄 알았다고 진술하게 된다. 1934년 7월 처음 사냥한 드렉셀부터 이후 사망한 독일 등반가 3명과 셰르파 6명까지 단 한 번의 원정에서 총 10명이 사망한 이 비극적인 원정은 인류 산악사 사상 최악의 단일 사고로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이 비극에는 아직 끝이 남아 있었으니 1938년 7월 같은 산 같은 빙벽, 또 다른 독일 원정대가 산을 오르던 도중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 작은 얼음 동굴 안, 4년 전 이 산에서 사라진 대장 빌리 메르클과 그 옆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셰르파 게이라이의 흔적. 2 사람은 서로의 곁에서 얼어붙은 채 함께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한 권의 작은 수첩이 함께 발견되었으니 대장 메르클이 마지막 순간까지 손에 쥐고 있던 일기장이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독일 본국에 전해지자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었으니 바로 빌리 메르클의 이복동생 카를 헤를리 쿠퍼. 젊은 의사였던 그는 형의 일기장을 직접 받아들었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밤새도록 읽어내려가며 형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오로지 한 가지, 형이 못 오른 그 산에 독일 깃발을 꽂는다는 것을 집념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나 카를은 최상급 등반가가 아닌 의사였기에 직접 오르는 대신 최고의 산악인들을 모아 원정대를 조직하는 데 인생을 갈아넣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53년 마침내 카를이 직접 조직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합동 원정대가 헤르만 부흐리라는 오스트리아의 천재 산악인을 앞세워 등반에 도전하게 되니 마침내 인류 최초로 난가 파르밧 정복에 성공하게 된다. 이복형 빌리 메르클이 그토록 원하던 영광이 완성된 순간, 이 등정의 대가로 부흐른 동상에 걸린 자신의 발가락 일부를 영원히 잃게 되었으나 카를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복형의 한이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고 느낀 그는 이후
무려 6번이나 같은 산에 원정대를 보내게 되었고, 이 6번의 도전 동안 또다시 수많은 등반가가 목숨을 잃게 되는데, 폭풍에 휩쓸려 사라진 사람, 크레바스에 빠져 사라진 사람, 눈사태에 묻혀 사라진 사람까지 이복형의 한을 풀겠다는 카를의 집착은 또 다른 비극을 낳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의 마지막 7번째 도전에 영입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탈리아의 천재 형제 라인홀트 메스너, 귄터 메스너, 그리고 결국 같은 산 같은 빙벽에서 또 다른 형제의 저주가 되풀이되고 말았으니 1944년생 형 라인홀트 메스너와 1946년생 동생 빈터 메스너. 이탈리아 작은 마을 출신인 두 사람은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부터 등반을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형 라인홀트는 타고난 등반 천재였는데 암벽이든 빙벽이든 못 오르는 곳이 없었고, 동생 귄터는 자연스럽게 이런 형의 뒤를 따라다니며 산을 배우게 된다. 이때부터 형이 앞서가고 동생은 뒤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둘의 포지션이 되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결국 둘의 운명을 바꿔버리고 말았으니 때는 1969년 형 라인홀트가 돌로미테 최고 난이도 솔로 등반에 성공하며 유럽 등산계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자 한 남자가 그를 찾아오게 된다. 남자의 정체는 카를 헤를리 코퍼. 30년 전 자신의 이복형이 난가 파르바트 등반 중 사망한 이후 그 산에 미쳐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후 30년 동안 무려 7번이나 난가 파르바트에 도전하는 중이었고, 이번 목표는 아직 아무도 오르지 못한 루팔벽을 통해 난가 파르바트 정상을 찍는 것이었다. 루팔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암벽으로 높이만 4,500m, 즉 남산타워 16개를 쌓아 올린 높이의 거대한 암벽이었기에 천재 라인홀트를 영입하기 위해 그를 찾아온 것이었는데, 당시 최고의 주가를 달리던 라인홀트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결국 동생과 함께 그의 원정대의 멤버가 되어 인생 첫 히말라야 원정에 도전하게 된다. 1970년 5월 18명의 히말라야 원정대가 파키스탄에 도착하였으니 독일인 14명에 오스트리아인 2명, 그리고 이탈리아의 메스너 형제. 그러나 이 원정대는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으니 바로 대장 헤를리 코퍼는 군대식 지휘관인데 비해 라인홀트 메스너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타입이었던 것. 원래 모든 최종 결정 및 누가 정상까지 갈지까지도 대장이 정하는 건데, 자신만만했던 라인홀트는 자신이 가겠다며 밀어붙였고 결국 원정대 사이에서 조금씩 불만이 쌓이게 된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등반. 베이스 캠프를 시작으로 캠프 4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산소가 줄어들고 기온은 떨어졌으며 출발 한 달이 지나서야 마침내 도착하게 된 해발 7,350m의 마지막 캠프 5. 이곳부터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겨우 800m 남짓이었으나 이때부터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죽음의 구간이었기에 정상 공략을 위해서는 만발의 준비와 함께 완벽한 날씨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비교적 외부와 통신이 자유로운 산 아래쪽 베이스 캠프에 남아있는 인원들이 산의 날씨를 체크하여 신호탄을 쏘아주기로 하였고, 날씨가 좋으면 파란색을, 폭풍 경보면 빨간색 신호탄을 발사해주기로 한다. 그리고 이날 밤 베이스 캠프에서 신호탄 하나를 쏘았으니 바로 빨간 신호탄, 즉 정상 공략 불가의 신호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으니 바로 신호탄 색깔이 바뀐 것. 즉 실제로는 날씨가 좋았는데 빨간색으로 잘못 쏘았던 것이다. 이 중대한 실수가 누군가의 고의인지 아니면 단순 우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여기서 한 번 더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형 라인홀트는 이 신호탄을 보고 오히려 빨리 올라가겠다고 결정한 것. 그렇게 그날 새벽 2시 그는 혼자서 빠르게 정상을 정복하고 오려는 생각에 조용히 텐트를 나섰고, 그는 동생 귄터와 친한 동료 바우어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게 된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결국 누군가는 목숨을 잃게 되고 마는데, 시커먼 밤 난가 파르바트의 메르클 쿨루아르. 발 한 번 잘못 디디면 4,000m를 그대로 추락하는 이 빙벽을 라인홀트는 혼자 오르고 있었다. 그런데 아래서 누군가가 뒤따라오는 것이 보였으니 바로 그의 동생 귄터였다. 언제나 그렇듯 형이 가는 걸 보고 뒤따라온 것인데, 문제는 귄터의 장비. 애시당초 귄터는 그날 밤 정상 등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산소통은커녕 식량이나 로프 같은 기본적인 장비조차 부족했다. 그러나 정상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350m. 이대로 홀로 동생을 돌려보낼 수 없었던 라인홀트는 결국 정상까지 함께하게 된다. 찢어지는 추위와 몸을 부수는 듯한 강풍, 고도가 높아질수록 귄터의 발걸음은 눈에 띄게 느려졌고 입술은 파래졌으며 눈은 풀리기 시작하였으니 명백한 고산병 초기 증상.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둘 다 죽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숨을 3번 쉬고 한 발짝을 옮기는 지옥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끝없이 반복한 결과 형제는 결국 난가 파르바트 정상에 서게 된다. 산소통 하나 없는 루팔벽 최초 등정, 인류 최초의 기록이었다. 그러나 영광도 잠시, 진짜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었으니 올라왔던 4000m의 빙벽 루팔벽을 곧바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때 결국 쌓여왔던 귄터의 고산병이 터져버리고 말았으니 8000m급에서의 고산병이 온다는 것은 아예 뇌가 부어버리는 증상으로 판단력은 사라지고 환각이 오며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 상태로 수직 빙벽을 내려가는 건 그야말로 사형선고나 다름없었는데 히말라야 난가 파르바트 정상 라인홀트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익숙한 루팔벽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 하지만 이 경우 고산병인 동생은 99% 확률로 추락한다. 두 번째는 반대편 디아미르 벽으로 내려가는 것. 이곳은 경사가 좀 더 완만하여 그나마 동생과 함께 시도해볼 수 있는 곳이긴 하나 디아미르 벽 루트는 아직 인류가 가보지 않은 미개척지대. 어디에 크레바스가 있는지 어디서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나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길을 이 상태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 나간 행동. 그러나 동생과 함께 내려가려면 선택지가 없었다. 그렇게 시작된 디아미르 벽으로의 하산. 곧바로 해는 저물었고 둘은 8000m의 어둠 속에서 텐트도 침낭도 없는 야외 취침을 시작한다.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고 동생 귄터는 이제 의식조차 점차 오락가락해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아 체온으로 버텨내는 영원 같은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난가 파르바트의 미지의 벽을 이틀째 내려가고 있었다. 윈터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고 라인홀트도 점차 발가락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는데 밤이 되면 기온은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졌고 낮에는 눈이 녹으면서 눈사태 위험이 높아졌기에 실제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단 몇 시간뿐. 그래도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조금씩 아주 조금씩 고도를 낮추며 내려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산 3일째 마침내 둘은 지옥 같던 빙벽을 거의 다 내려오게 된다. 늘 그랬던 것처럼 형 라인홀트가 조금 앞장섰고 동생 귄터는 뒤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한참을 내려오다 뒤를 돌아보니 귄터가 사라졌다. 5분, 10분, 30분 아무리 불러도 귄터는 대답이 없었고 뒤에는 작은 눈사태가 지나간 흔적만이 남아있었다. 라인홀트는 동상이 걸린 맨손으로 피가 나게 눈을 팠고 그렇게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 종일 눈밭을 헤맸으나 동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라인홀트는 동상으로 시꺼매진 발을 끌고 혼자 며칠을 더 내려왔고 결국 현지 목동들에게 발견되게 된다. 그렇게 동생을 잃고 동상으로 발가락 7개를 잘라내며 가까스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그런 라인홀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건 동생을 죽인 형이라는 세상의 손가락질. 그렇게 라인홀트는 그의 원정대 대장이 그랬듯 자신의 형제를 난가 파르바트에서 잃고 반복해서 난가 파르바트를 올라가 보지만 동생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한다. 그 뒤 라인홀트는 무언가 홀린 듯 발가락 7개가 없는 발로 전 세계 산들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1978년 에베레스트를 산소통 없이 세계 최초 등반, 1980년 세계 최초로 혼자 에베레스트를 등반해 성공. 그리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8000m 이상의 산 14개, 즉 14좌를 인류 최초로 완등하며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된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005년 7월 파키스탄 현지 가이드 3명이 디아미르벽 하단 해발 4300m 지점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였으니 그것은 바로 낡은 가죽 등산화 한 짝, 그리고 그 안에는 양말을 신은 발이 들어있었다. DNA 분석 결과 이 발의 정체는 동생 귄터 메스너였다. 메스너 형제가 사고를 당한 지 무려 35년 만에 발견이었다. 소식을 들은 형 라인홀트는 바로 파키스탄으로 날아갔고 그렇게 마주한 동생의 유해를 화장해주게 된다. 그리고 시간은 다시 하염없이 흘러 2022년 52년 만에 귄터의 두 번째 등산화도 발견되게 되었고 이제는 80대가 된 노인의 라인홀트는 등산화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본다. 귄터야, 고맙다. 항상 널 생각하고 있다.